늦가을의 저녁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식탁 위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죠. 4개의 의자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한 냄비, 계란말이 한 접시, 그리고 김 몇 장.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은 평범한 저녁상이었죠. 하지만 이 식탁을 둘러싼 공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60을 넘긴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주름진 눈과 거칠어진 손등. 하지만 저는 단단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어 왔으니까요. 제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렇다고 용서도 아니었죠. 그저 침착함. 그것만이 제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등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한때는 든든했을 그 손이 이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그의 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마지막 자리를 내어줬을 뿐이에요. 그저 이 아이들을 세상에 데려온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 자리가 용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작별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4사람은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고요 속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시작되기도 하죠. 30년 전 한 남자가 저와 제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그날로 돌아가야 이 자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불륜으로 집 나간 남편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전에 어느 봄날이었죠.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젊은 시절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제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고 옆에서는 5살 된 민준이가 제 치마를 잡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대 중반의 남편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저와 아이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죠. 오늘 계약 하나 따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 희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요. 30년 전 우리는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낡은 벽지에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화장실 문은 삐걱거렸죠. 하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아침이면 좁은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죠. 5살 된 아들 민준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새로운 거래처랑 계약하면 우리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직원도 5명 남짓한 영세한 회사였지만 그의 눈에는 늘 꿈이 가득했어요.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식사하고 가요. 저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를 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딸 수진이를 안고 식탁에 앉았죠. 우리 가족의 아침 식사는 언제나 소란스러웠어요. 민준이는 밥을 흘리고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 소란 속에 행복이 있었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시합해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1등 하겠네. 상 타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그는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했거든요. 점심시간이면 저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수진이를 업고 시장에 갔어요. 3,000원으로 저녁 반찬거리를 사야 했죠.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그리고 할인하는 고등어 한 마리.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3,500원이야. 좀 깎아주세요, 단골인데. 저는 500원을 아끼기 위해 아줌마와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500원이면 민준이 간식을 하나 더 살 수 있었거든요. 검소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죠. 오늘 그림 시합에서 2등 했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내밀었어요.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내일 아빠가 치킨 사줄게. 남편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여보, 치킨은 너무 비싸요. 떡볶이 사 먹는 게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괜찮아. 요즘 일이 잘 풀리고 있어. 곧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곧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밤이면 아이들을 재우고 우리 부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나 요즘 큰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어. 중국 쪽 바이어랑 연결이 됐거든. 이게 성사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요? 위험하진 않아요?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남편은 가끔 너무 큰 꿈을 꾸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다 계산해 봤어. 실패할 리 없어. 조금만 투자하면 몇 배로 돌아올 거야. 그럼 조심해서 하세요. 우리한테는 이 작은 집만 있어도 충분해요. 제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민준이도 좋은 학교 보내고, 수진이도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꿈이 우리를 찢어놓을 줄은. 주말이면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도시락을 싸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밥을 먹었죠. 민준이는 미끄럼틀을 타고 수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당신이랑 아이들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 한구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만족이 아니라 갈증이었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눈빛. 저는 그때 그걸 알아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행복에 취해 있었죠.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수진이는 걸음마를 시작했죠. 엄마, 나 학교 재밌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래?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응. 오늘 우리 반에서 제일 키 큰 애랑 친구 됐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만 계속되면 좋겠다고. 이 작은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그는 점점 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챙겨요. 괜찮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더 힘내면 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여보, 드디어 됐어. 중국 바이오가 계약서에 사인했어.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정말요? 축하해요.
저도 기뻤어요. 남편이 그토록 노력한 일이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자금도 더 투입해야 하고, 집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 네, 집을요? 제 얼굴이 굳었어요. 걱정 마. 절대 안전한 거래야. 석 달만 지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그때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 될 줄은.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만난 한 여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했죠. 양복도 평소에 입지 않던 새 옷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 먹어. 남편이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뒷모습을 봤죠.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단단하게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후가 되자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민수 씨 부인 되십니까? 저는 제1은행 대출팀 박 과장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신 건 부인께서도 알고 계신 일입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오늘 아침 9시에 김민수 씨께서 대출금 5천만 원을 전액 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혀있던 아파트 관련 서류도 모두 가져가셨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리고 곧이어 다른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개설했던 모든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적금, 예금, 심지어 아이들 교육비 통장까지. 총 2억 원이 넘는 돈이 단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은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엄마,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안았어요.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아이의 따뜻함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거실에서는 3살 된 수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 8시, 9시, 10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남편의 소식은 없었죠. 자정이 넘어서야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미안해. 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아이들 잘 부탁해. 단 20자도 안 되는 짧은 문자였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두 아이의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말이 고작 이것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남편이 정말로 저희를 버렸다는 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 직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격리로 일하던 최지영 씨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벌써 1년도 넘었어요. 뭐라고요? 최지영 씨도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아마 둘이 함께. 그리고 회사 운영 자금 3억 원도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신이었어요.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가져간 배신이었죠. 오후가 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수 씨 부인이십니까? 회사 직원들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편분 소재 파악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알겠습니다. 일단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떠들썩했죠. 저 집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돈 들고 도망갔대. 세상에, 부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아이들이 불쌍하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마트에 가면 손가락질을 받았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랬어.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바람을 피운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웃기지 마. 남편이 외도하는데 아내가 모르긴. 내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빌린 돈 내가 다 갚아야 해. 내가 아내잖아. 어머니,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명의로 된 재산도 다 담보로 잡혀서.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네 남편이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욕을 퍼붓고 가버렸어요. 친정 부모님마저도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집을 나가니? 우리도 도와줄 방법이 없구나. 친정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독촉 전화가 걸려왔죠. 돈 갚으세요. 남편이 도망갔으면 부인이 책임져야죠.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고 울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이가 물었죠. 엄마, 왜 울어요?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먼 곳에 일하러 가셨어. 한동안 못 올 거야.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3살 수진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아파. 수진이가 호해줄까?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더 큰 눈물을 흘렸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편의 소식은 없었어요.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았죠. 저는 텅 빈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떠날 수 있을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배신 그 자체였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현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라는 것을,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남기고 간 건 빚뿐이었어요. 2억 원이 넘는 빚, 무너진 신용,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민준이는 베개를 꼭 안고 잠들어 있었고 수진이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는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죠.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추웠죠. 하지만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사 첫날 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렇게 작은데요? 방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1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았던 저에게 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찾은 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3,000원이었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월세, 공과금, 아이들 밥값. 계산을 해보니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했죠. 낮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서 8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 일을 했어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사무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었죠. 여기서 50만 원이 나왔어요. 하루 20시간을 일했어요. 잠은 거의 자지 못했죠.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7시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1시간 정도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어요. 몸은 너덜너덜해졌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졌고 허리는 항상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민준이도 변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수진이를 돌봤죠.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3살 동생을 챙겨야 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수진이 돌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숙제를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죠.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일할 수 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 용돈 벌 수 있대요. 안 돼, 넌 아직 어려. 하지만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돕고 싶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었죠.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게 해줘야 하는데. 엄마는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아빠예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죠. 결국 민준이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며 신문을 돌렸죠. 한 달에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민준이는 수진이 분유를 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도 변하고 있었죠.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엄마를 찾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수진이가 말했을 때 저는 남은 밥이 한 공기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밥을 주고 저는 물만 마셨죠. 엄마는 안 먹어요? 응.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배고픈 티를 낼 수 없었죠. 집 앞 대문에는 매일 독촉 스티커가 붙었어요. 빨간색 종이에 검은 글씨로 채무 변제 요구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스티커를 떼어냈어요. 아이들이 보기 전에, 이웃들이 보기 전에. 손가락에 풀이 묻어 끈적거렸지만 계속 뜯었어요. 어느 날은 스티커가 5장이나 붙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떼어내며 이를 악물었죠. 울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눈물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채권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언제 돈 갚으실 건가요? 이자만 벌써 500만 원이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하고 있어서. 전화를 끊으면 또 다른 채권자가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밤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고 새벽 4시쯤 되면 정신이 몽롱했죠. 어느 날 밤 취객이 들어와 시비를 걸었어요. 야, 이거 담배 하나 그냥 줘봐. 죄송하지만 돈을 내셔야 해요. 뭐? 담배 하나 가지고 뭘 그래? 인색하게. 취객이 카운터를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취객이 진열대를 발로 찼어요.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저는 그 순간 무너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무릎 꿇고 과자를 주우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음식점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데이기 일쑤였고 기름때 묻은 접시를 하루 종일 닦다 보면 손등이 벗겨졌죠. 주방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설거지 좀 빨리빨리 해! 손님들 기다린다고! 네, 죄송합니다. 저는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쉴 틈이 없었죠. 청소일은 가장 비참했어요. 화장실 변기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했어요. 어느 날 예전에 알던 지인을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제가 청소하는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머, 민수 씨 부인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청소 일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좋던 집 놔두고 왜 청소를? 그 사람의 표정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며요? 돈 다 날렸다고 들었는데. 네, 뭐 그렇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레질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간 후에야 눈물이 흘렀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저는 로봇처럼 일했어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죠.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전에는 상위권이었던 아이의 성적이 중위권으로 떨어져 있었죠.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공부 봐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말이 느는 시기인데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제잘거리지 않았죠. 수진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냥 놀았어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겨울이 되자 난방비가 부담됐어요. 저는 보일러를 최대한 안 켰죠. 밤에는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아이들과 함께 잤어요. 엄마, 추워요. 조금만 참자. 엄마가 꼭 안아줄게. 저는 2 아이를 품에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 했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어요. 30대 중반인데 40대처럼 보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지옥 같은 날들이 언제쯤 끝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한 발 한 발 걸어갈 뿐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일어나 있었어요. 신문 배달을 나갈 시간이었죠.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 밥은 먹고 가니? 네, 빵 먹었어요. 아이가 문을 나섰어요. 겨우 9살인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살아남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에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15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지내왔었죠. 저는 여전히 새 곳에서 일했고 민준이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수진이도 중학생이 되면서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어느 겨울날 민준이가 봉투 하나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24살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엄마, 합격했어요. 뭐가? 장학금이요. 전액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죠. 민준이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죠.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의 손은 굵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상처가 있었죠. 아르바이트하며 생긴 상처들이었어요. 민준아, 고생 많았어. 정말 자랑스럽다. 제가 뭐려? 다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를요. 민준이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경영학과를 선택했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도 학점은 항상 4.5 만점에 가까웠어요. 엄마, 나 졸업하면 좋은 회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일 그만두게 해줄게요. 민준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이룬 꿈이라는 걸요. 수진이도 달라졌어요. 이제 18살이 된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어요. 엄마, 나는 대학 안 가고 일할래요. 빨리 돈 벌어서 오빠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아, 넌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뭐든지 지원해 줄게. 아니에요. 나는 일하고 싶어요. 오빠 혼자 다 짊어지게 할 순 없잖아요. 수진이는 성실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개근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죠.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수진이는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수진이의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진 걸 느꼈죠.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대기업에서 합격 통지가 왔어요. 엄마, 됐어요. 삼성에 합격했어요. 민준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안았어요. 15년 동안 쌓인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민준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두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엄마,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 쉬세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는 드디어 일을 그만둘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삶이 끝났죠.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졌고 몸은 일터로 가려고 했죠. 하지만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푹 쉬세요. 그동안 못 잔 거 다 주무세요. 아이들은 잘 자라줬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을 했고 수진이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됐죠. 어느 저녁 세 식구가 외식을 했어요. 민준이가 제법 괜찮은 한식당을 예약했죠. 엄마, 여기 음식 맛있대요.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마워. 저는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죠.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셋이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죠. 그래, 우리 셋이면 충분해.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 있을 때 저는 남편 생각을 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할까? 분노는 여전했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날, 저와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살면 저만 힘들다는 걸요. 민준이가 29이 되던 해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회사 동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안 찾아봐도 돼요. 결혼식에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을 이제 와서 찾아야 할까요? 민준아, 내가 원하면 찾아볼게. 아니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냥 엄마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요. 난 괜찮아. 우리 셋이면 충분하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죠. 수진이도 이제 26이 됐어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인도 생겼죠. 엄마, 나도 곧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사 다 알고도 받아줬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두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겨냈다고. 아빠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배신, 그 고통, 그리고 남겨진 상처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약했죠.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할까? 그 질문에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죠. 언젠가는 이 아픔도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어요. 저는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민준이가 마련해준 20평대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수진이는 자기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민준이는 결혼해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죠.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초라한 행색이었죠.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그 눈빛을, 그 코를, 그 입술을. 당신.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여보. 남편이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인지 아니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나야, 민수야. 남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뭐 하러 왔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들어줘.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들어 할 말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문틈에 손을 넣었죠.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제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있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이 복잡했죠. 앉지 마세요. 서서 할 말이나 하고 가세요.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남편도 문 가까이 서 있었죠. 나 병원 다니고 있어. 폐암 말기야. 의사가 석 달 정도 남았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었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요. 30년 만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아. 용서받을 생각도 없어. 다만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아이들도 보고 싶으세요? 아이들. 남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민준이랑 수진이 잘 있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인데. 자식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본 사람이 무슨 자식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아이들은 당신 없이도 잘 컸어요. 민준이는 좋은 회사 다니고 결혼해서 아들도 있어요. 수진이도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요. 손자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올해 2살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못 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죠.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저는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와도 될까?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상처받게 할 순 없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알겠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단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건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나가세요. 남편은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문턱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죠.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하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의 초라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아빠가 다녀갔어. 네? 아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집에 들였어요? 그냥 쫓아내셨어야죠. 미안해, 엄마도 당황해서.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한테도 알려줘. 그 사람 다시 오면 문 안 열게. 알겠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30년 만에 본 남편, 병들어 돌아온 남편, 후회한다고 말하는 남편.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초라한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물이 계속 떠올랐죠. 30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어요.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왜 돌아왔을까?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할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순간 제 안에 묻어뒀던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는 것을요. 남편이 찾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수진이도 부를게요. 그 사람 이야기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1시간 후 민준이가 도착했어요. 수진이도 곧 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병에 걸렸대. 폐암 말기래. 석 달 정도 남았다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그랬어,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올 것 같아.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남편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수진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문 열지 마세요, 엄마. 아니야. 너희들도 있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자.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왔고 민준이와 수진이를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민준아, 수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지 마세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서 할 말이나 하고 가세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 근처에 섰어요. 저희는 거실에 섰죠. 나 어제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요? 민준이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왜 그때 그랬는지. 설명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말을 끊었어요. 여자 만나서 돈 들고 도망간 거잖아요. 뭘 더 설명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여자를, 최지영을 사랑했어. 미안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뭐라고요? 민준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버린 거예요? 미안해. 변명할 생각 없어. 나는 그냥 나약했어.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여자를 선택했어. 그리고 돈도 가져갔어. 그게 내가 저지른 죄야. 저는 비틀거렸어요. 수진이가 얼른 저를 부축했죠. 그럼 30년 동안 그 여자랑 살았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니, 10년 정도 살았어. 그리고 그 여자가 날 버렸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업도 실패했어.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갔고 빚만 남았어.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나는 혼자 남았어. 그래서요? 수진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하니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렇잖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행복하게 잘 살다가 버림받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사랑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요.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셨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피투성이었고. 알아.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가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당신은 그 여자 옆에서 웃고 있었잖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이는 겨우 9살이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 갔어요. 수진이는 친구들 학원 갈 때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남편이 벽에 손을 짚고 몸을 떨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민준이가 비웃었어요. 선택한 삶이 힘들었다고요? 우리는 선택권도 없었어요. 남편이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몸을 떨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죠. 또 불쌍한 척하네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병 걸렸다고 동정받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야. 남편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손수건에 붉은 얼룩이 묻었죠. 불쌍한 척 그만하세요. 민준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남편은 기침을 겨우 멈추고 바닥을 바라봤어요. 나 후회하고 있어. 정말 후회해. 후회요?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후회했어요? 그 여자가 당신 버렸을 때부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죠. 행복할 때는 우리 생각도 안 했죠? 불행해지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죠. 아니야. 늘 생각했어. 거짓말.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정말 생각했으면 연락했겠죠. 돈이라도 보냈겠죠. 나 용기가 없었어. 용기요? 민준이가 다가서며 말했어요. 저 결혼했어요. 아들도 있어요. 당신 손자예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절대 만나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아. 남편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나가세요. 민준이가 문을 열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죠. 알겠어. 다시는 안 올게. 남편이 문을 나갔어요. 복도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초라했죠.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이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수진이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 여자를 사랑했어.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배신의 무게가 30년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죠. 남편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계속 곱씹었죠.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그 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준이 회사 앞에 남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엄마, 그 사람이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근데 모습이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동요가 있었어요. 다음 날은 수진이 회사 앞에도 나타났대요. 엄마, 그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주려고 했어요. 안 받았지만요. 편지. 내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수진이도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다시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앞에 서 있었죠.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결국 저는 문을 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죠. 미안해. 나 그냥 너희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었어. 일어나세요. 이웃들이 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은 물 한 컵을 마시고 나서야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 지난번에 다 못한 이야기. 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여자 사랑해서 떠났다며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쓴 일기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1년째 지연이가 날 떠났다. 사업 자금이 모두 날아갔다는 걸 알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 나는 모텔 월세방에 혼자 남았다. 민준이와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손이 떨렸어요. 뭐예요? 이게. 읽어줘. 끝까지 읽어줘.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계속 읽었어요. 3년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오늘 민준이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을 것이다. 못 가봐서 미안하다. 5년째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다. 겨울이 너무 춥다. 수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됐을 것이다. 보고 싶다. 7년째 폐렴에 걸렸다. 무료 진료소에 갔다. 의사가 담배 끊으라고 했지만 끊을 수가 없다. 담배 피울 때만 너희들 생각이 조금 덜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손 떨림이 심해진 흔적이었죠. 10년째 고물 줍는 일을 한다. 하루에 10,000원 정도 번다. 민준이가 대학생이 됐을 것이다. 장학금 받고 있으면 좋겠다. 15년째 쪽방에서 산다.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된다. 오늘 꿈에서 너희들을 봤다. 깨고 싶지 않았다. 20년째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병원은 못 간다. 돈이 없다. 수진이가 이제 25살이다. 예쁘게 자랐을까?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벌을 받아야 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여자가 날 떠난 건 10년 만이었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날 버렸지. 나는 그때 너희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그럼 왜 안 왔어요? 갈 수가 없었어. 내가 진 빚이 더 늘어나 있었거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너희한테 가면 너희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어.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했어. 망한 모습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3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응, 노숙도 하고 쪽방도 전전했어. 막노동, 고물 줍기, 뭐든지 했어. 그렇게 버텼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너희들 생각했어. 민준이는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 수진이는 건강할까? 그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 저는 수첩을 계속 넘겼어요. 25년째 기침에 피가 나온다.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한다. 수술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포기했다. 이렇게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28년째 통증이 심하다. 진통제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민준이가 결혼했을까? 수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30년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죽기 전에 너희들 얼굴을 보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당신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응,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 남편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에는 수많은 상처와 화상 자국이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다친 거야. 병원도 못 가고 그냥 버텼어. 왜 이렇게까지? 내가 저질렀으니까, 너희를 버렸으니까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었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매일 후회했어. 왜 그랬을까? 왜 그 여자를 선택했을까? 왜 너희를 버렸을까? 그럼 왜 진작 돌아오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어. 돈도 없고. 이 꼴로 어떻게 가? 그리고 남편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걸 봐. 사진들이었어요.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수진이가 중학교 교문 앞에 서 있는 모습. 어떻게 이런 사진이? 몰래 찾아갔었어. 너희들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어. 멀리서 사진만 찍고 돌아왔어.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대학 입학식 때도 갔었어. 교문 밖에서 봤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그럼 왜 말을 안 걸었어요? 어떻게 말을 걸어. 너희들 버린 사람이 그냥 잘 크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어. 남편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었어요. 당신도, 너도 몇 번 봤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나타날 수 없었어. 나타나는 순간 너희 인생에 다시 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흐릿하고 멀리서 찍은 사진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죠. 이제 갈게. 남편이 일어섰어요. 다시는 안 올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단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남편이 문을 나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남편의 수첩과 사진들이 들려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30년 동안의 고통, 후회,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사람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겪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데. 저는 수첩을 꼭 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죠. 남편이 남기고 간 수첩을 읽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수첩 속 글귀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안하다, 보고 싶다, 후회한다는 말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를 불렀어요. 아이들에게 수첩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왜 부르셨어요? 민준이가 왔어요. 수진이도 함께였죠. 저는 소파에 놓인 수첩을 가리켰어요. 이거 아빠가 남기고 간 거야. 뭔데요? 수진이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일기예요? 응, 30년 동안 쓴 일기래. 민준이도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죠. 이게 진짜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거짓말 같지는 않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가 수첩을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노숙을 했다고요? 고물을 주었다고요?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동정심 유발하려고 꾸며낸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것도 있어. 우리를 몰래 찍은 사진들. 민준이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자신의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었죠. 이거 제가 6학년 때예요. 응, 아빠가 몰래 와서 찍었대. 왜요? 왜 몰래 찍기만 하고 말은 안 걸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기가 없었대. 너희들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대. 자격이 없는 건 맞죠. 우리 버린 사람이.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있었어요. 며칠 후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 묶음이 나왔어요. 5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폐렴, 기관지염, 그리고 결국 폐암 진단. 처방전마다 무료 진료, 의료급여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퇴근 후에 와서 물었어요. 아빠가 보낸 것 같아. 병원 기록들. 민준이가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진짜 아팠네요. 근데 왜 이걸 보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려고요? 민준이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모르겠어. 그냥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나 봐. 수진이도 와서 서류를 봤어요. 5년 동안 병원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것도 무료 진료소에? 그런 것 같아. 엄마, 이거 봐요. 수진이가 한 장의 종이를 가리켰어요. 병원 상담 기록이었어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환자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없어 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거부합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한테 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우리를 버린 건 변하지 않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불쌍하긴 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불쌍하다고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가 겪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그래. 재산을 들고 떠난 죄는 사라지지 않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 용서하려는 거 아니죠?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원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고 수첩을 다시 읽었죠. 매일 너희들 생각했어. 너희들이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여전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했으면 왜 진작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30년을 기다렸을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서류 받았어? 미안해. 갑자기 보내서. 그냥 너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한 달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민준이랑 수진이도 한 번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민준이와 수진이를 다시 불렀어요. 아빠가 한 달 정도 남았대.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하는데. 싫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안 볼 거예요.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수진아. 엄마도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을 거예요. 민준이는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결정하세요. 엄마가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병원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수첩도 다시 읽었죠. 그리고 낡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멀리서 찍은 우리 가족의 모습. 흐릿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선명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사진 속 우리 가족만이 조용히 웃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기로. 하지만 그게 용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저 이별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할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지 이틀 전이었어요. 민준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당장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 못해요. 빨리 오세요. 수진이도 부를게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1시간 후 저는 민준이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이도 이미 와 있었죠.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니? 엄마,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민준이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응, 물론이지. 전액 장학금이었잖아. 그게 일반 성적 장학금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학교 행정실에서 받아온 자료예요. 장학금 후원자 내역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익명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익명 후원이 뭐가 이상해. 익명으로 후원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민준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같은 시기에 엄마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에요. 불규칙하게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이게. 저는 통장 내역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이거 출처를 몰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돈이야. 근데 은행에 물어봐도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추적해봤어요. 민준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은행 지점을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이 돈들이 모두 제3자 명의 통장에서 왔다는 거요. 제3자? 네, 박철수, 이영희, 김동현 다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추적해보니까 전부 실존하지 않는 유령명이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 통장들을 개설한 곳이 전부 같은 동네예요. 아빠가 사업하던 그 동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제가 그 동네 파출소까지 찾아갔어요. 20년 전 자료를 뒤져봤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이 유령 명의들이 전부 아빠 회사 직원들 이름을 변형한 거였어요. 민준이가 대조표를 보여줬어요. 박철호, 박철수, 이영미, 이영희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돈이 아빠가 보낸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넘게 아빠가 우리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회사 입사할 때 인사팀에 익명의 추천 메일이 왔었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갈 수 있었고요. 추천 메일? 네, 저도 누가 보낸 건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인사팀장님한테 부탁해서 원본 메일 헤더를 받아왔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발신 IP를 추적해봤더니 그 동네 PC방이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살던 그 동네. 그리고 이거. 민준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 대학교 도서관 출입 기록이에요.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도서관. 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자료를 열람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도서관에 없었던 날들이에요. 민준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CCTV를 확인했더니 나이 든 남자가 제 논문 자료를 복사해 가더라고요. 얼굴은 안 나왔지만. 아빠였구나.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그리고 이거. 수진이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저도 궁금해서 아빠 옛날 휴대전화 번호를 복구해봤어요. 통신사에 요청해서요. 네, 그리고 백업 데이터에서 이걸 찾았어요. 수진이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오래된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최지영이었죠. 내가 그 집 근처만 가도 아이들과 회사에 다 퍼뜨려 줄게. 네, 자식들이 아빠가 사기꾼이고 바람둥이라는 걸 다 알게 해줄 거야. 너 하나만 망하지 않을 거야. 그 여자도 애들도 다 같이 망하게 해줄게. 문자는 10여 통이 더 있었어요. 전부 협박과 저주로 가득했죠. 오늘 또 돈 보냈지? 그만해. 내가 돈 보내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집 찾아가서 다 말해줄까? 네, 딸 학교 알아냈어. 찾아가서 내가 한 집 다 말해줄까? 아빠가 엄마 배신하고 돈 들고 도망친 쓰레기라고. 저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못 온 거였구나. 그 여자가 20년 넘게 아빠를 협박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접근하면 다 폭로하겠다고. 우리 인생까지 망치겠다고. 민준이가 또 다른 통장 내역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아빠가 그 여자한테 보낸 돈이에요. 뭐? 그 여자한테 매달 돈을 보냈어요. 입막음용으로. 우리한테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얼마나? 20년 동안 3천만 원 넘게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준이가 정리하듯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 협박 때문에 가까이 못 온 거였어요. 대신 익명으로 돈을 보내고 멀리서 지켜보고 우리가 필요한 순간마다 도와줬던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떠날 때는 처음엔 분명 잘못이었죠. 그 여자를 선택하고 돈을 들고 떠난 건 변명할 수 없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빠가 노력했어요.
자기 방식대로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왜 말을 안 한 거야, 왜? 그 여자가 무서웠겠죠? 우리한테 진실이 알려지는 게.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진실을 알고 더 복잡하게 상처받는 것보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준이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20년 넘게 아빠를 미워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셋이서 다 같이 가보자.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자. 민준이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어요. 20년 넘게 보내진 돈, 익명의 후원, 멀리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협박 문자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다만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용서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남편이 머물고 있다는 쪽방촌으로 향했어요. 민준이가 운전을 했고 저와 수진이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남편이 알려준 주소는 도심 외곽의 낡은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 쓰레기가 쌓인 길모퉁이,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가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죠. 2층 끝방, 문패도 없는 낡은 문 앞에서 저는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전기장판.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죠. 왔구나. 남편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문 가까이 서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여기서 사신 거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5년쯤 됐어. 이것도 얻기 힘들었어.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방 한구석에 놓인 상자를 봤어요. 열어보니 우리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죠. 멀리서 찍은 사진들, 신문 스크랩들, 그리고 낡은 편지들. 너희들 거야. 내가 모은 거. 남편이 말했어요. 민준이가 한 발 다가섰어요. 아빠, 우리 알았어요. 뭘? 돈 보낸 거, 익명으로 후원한 거, 다 알았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은행 기록 추적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협박 문자도 복구했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알면 안 됐는데.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우리가 알면 안 돼요? 너희들이 더 힘들어질까봐.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차라리 나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나았어. 그게 더 쉬웠을 거야. 쉬웠을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미워하며 산 게 쉬웠다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럼 왜 한 번이라도 직접 오지 않았어요? 왜 숨어서만 도와준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까지 망가질까봐. 그 여자가 너희한테 다 말할까봐. 민준이 학교에 소문날까봐. 수진이 회사에서 피해볼까봐. 남편이 울먹였어요.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들만은 잘 살아야 했어. 그래서요? 민준이가 다가서며 물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살았어요? 쪽방에서 병 들어가면서. 응,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 벌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아빠한테 벌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아니야. 하지만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나았다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생각했는지, 모른 채 평생 미워하고 살라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아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했을 텐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해를 바라. 나는 너희를 버렸어. 처음에는 정말 그 여자 때문에 떠났어. 그게 내 죄야. 하지만 돌아오려고 했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 그 여자가 협박했고, 빚은 더 늘었고, 나는 더 망가져 있었어.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고, 수진이는 씩씩하게 잘하고, 엄마는 강하게 버티고 있었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나타나서 그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나쁜 아빠, 나쁜 남편으로 남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해요? 민준이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진이는 이미 울고 있었고요.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민준아. 하지만 아직도 화가 나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조금은. 수진이가 남편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빠 미안해요. 수진아. 내가 왜 미안해? 저희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아니야. 너희는 잘못이 없어. 다 내 탓이야. 남편이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30년의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들도 밀려왔어요. 연민, 슬픔, 그리고 이해. 당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희들이 잘 자란 걸 보니까 그걸로 충분해.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죠.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분노의 벽에, 미움의 장벽에.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늦가을의 저녁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식탁 위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죠. 4개의 의자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한 냄비, 계란말이 한 접시, 그리고 김 몇 장.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은 평범한 저녁상이었죠. 하지만 이 식탁을 둘러싼 공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째였죠.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어요.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민준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복잡했어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먹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손이 떨려 국물이 흘렀죠.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일어나 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숟가락을 받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어줬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드세요, 아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울었고 수없이 많은 아침을 견뎌냈어요.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한다는 건 너무 쉬운 말이었죠. 30년의 고통이, 배신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했어요. 조금은요. 남편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비록 방법이 잘못됐지만요. 당신, 제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고마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응, 민준아. 아빠, 용서한 건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빠가 한 일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당연해. 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수진이가 작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쪽방에서 찾았는데.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정리한 치료 계획서, 그리고 통장 하나. 이건 남편이 봉투를 밀어냈어요. 너희들 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저는 통장을 펼쳐봤어요. 잔액은 200만 원 정도였죠. 5년 동안 모은 거야. 곰을 주워서, 막노동해서 조금씩 모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너희들한테 뭐라도 남기고 싶었어. 비록 적지만. 저는 통장을 덮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200만 원. 30년 전 남편이 가져간 2억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돈이 가지는 의미는 달랐죠. 이건 고통 속에서, 후회 속에서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는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가족이란 뭘까요? 용서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죠. 이 선택이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건 우리를 위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나중에 그래도 마지막엔 함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식탁 위에 김치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따뜻한 김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죠. 밥 드세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다 같이 식사해요. 네 사람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죠. 해가 완전히 지고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민준이가 일어나 불을 켰어요. 따뜻한 조명이 다시 식탁을 비췄죠. 아빠, 민준이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제 아들 데려올게요. 준서 보여드릴게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한 번쯤은 할아버지 얼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죠. 수진이도 말했어요. 저도 다음에 남자친구 데려올게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진아, 고마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에요. 상처투성이고 깨진 조각들을 어설프게 맞춘 가족이죠. 하지만 그게 우리였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죠. 용서가 아니라, 이해도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음. 그게 가족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들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만은, 이 식탁만은 우리의 것이었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은 작은 식탁. 소박한 저녁 식사. 그리고 복잡하지만 진심인 마음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안 잊어. 절대 안 잊어. 그럼 됐어요.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제 밥이나 먹어요. 식기 전에. 평범한 저녁 식사가 계속됐어요. 가끔 누군가 기침을 하고, 가끔 누군가 눈물을 닦고, 가끔 누군가 작게 웃었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셨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30년의 이야기들을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프지만 진실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거실의 불이 하나씩 꺼졌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돌아가고 저와 남편만 남았죠. 자러 가요. 제가 말했어요. 손님 방에 이불 깔아놨어요. 고마워. 남편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저는 얼른 부축했죠. 조심해요. 미안해. 배 끼쳐서.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는 남편을 손님방까지 데려다 줬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아니, 미안. 이름으로 불러도 돼. 부르세요. 은주야.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죠. 30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 지붕 아래 있었죠.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지만 나쁜 엔딩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만의 엔딩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엔딩.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족은 때로 용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내린 선택이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모든 것은 지나갈 거예요. 계절도, 시간도, 고통도, 그리고 이 순간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거실의 마지막 불이 꺼졌어요. 집은 고요 속에 잠들었죠. 하지만 그 고요는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전한 평화였으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